네, 안녕하세요. 킹적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7급 모의평가를 해설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2021년부터 7급 공채, 그러니까 국가직 7급 시험에 이제 피셋이 도입이 되면서 피셋 시험을 시행하기 전에 이제 모의고사로 인사혁신처에서 제시해진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풀면서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상황 판단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다음 글의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하고 항상 법조문 문제니까 저는 조 단위로 나눠준다고 했죠. 나누고 호를 묶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저는 조 따로 읽지 않고 바로 상황부터 읽겠습니다. 각 광역자치단체는 2021년에 제6회 A박람회를 국고 지원을 받아 개최할 예정이다. A박람회는 매년 1회에 총 250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250만 명, 20여 개국에서 8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참여해왔다. 2021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20년에 다섯 번째로 국고 지원을 받은 A박람회의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었으며 이 중 국고 지원 비율은 25%였다. 우리 25% 하면은 자료 해석에서 하던 거 생각나시죠? 4분의 1? 그러니까 바로 10억 원. 이 정도는 적어놓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바로 1번부터 들어갈게요. 2021년에 총 250만 명의 참여자 중 외국인 참여자가 감소하여 6만 명이 되더라도 A박람회는 국제행사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이 키워드는 국제행사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국제행사에 해당하는지 키워드를 찾아서 법조문을 찾아서 들어가죠.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 안 나오는데요. 정의에 국제행사라 함은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읽다 보니까 외국인 비율이 5% 이상 하지만 200만 명 이상은 3% 이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200만 명 이상이니까 3% 이상인지 보고 10%는 25만 명, 1%는 2.5만 명이니까 3%는 7.5만 명이겠네요. 근데 아까 여기서 6만 명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저 기준에 해당을 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틀리고요. 그럼 바로 5번으로 갈게요. 저는 1, 5, 4, 3, 2 이런 순서로 보려고 하니까요. 5번. 2021년 광역자치단체와 을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주관하여 전년과 동일한 총사업비, 그러니까 40억 원이겠죠. A박람회를 개최한다면 A박람회는 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이것도 키워드는 타당성 조사로 적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맨 마지막 쪽 여기 타당성 조사가 보이네요. 읽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 대상은 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의 국제행사로 한다. 이건 40억이라서 이미 해당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바로 지워버리면 되고요. 4번. 2021년 총 사업비가 60억 원으로 증가하고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그러면 타당성 조사 기준을 넘었다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국고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요청한다면 아까 10억을 요청을 했었죠. 10억. A박람회는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이랬죠. 이거는 뭐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여기 다 똑같은 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타당성 조사에 해당이 되지만 그 밑에를 읽어볼게요. 2항은 넘어가고요. 3항 보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 비율이 총 사업비의 20% 이내인 경우 지금 국고 지원액이 여기 4번에서는 10억인데 총 사업비는 60억이니까 20% 하면 12억이죠. 근데 그거 이내니까 타당성 조사를 전문위원회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저 대체할 수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 일단 답을 냈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2021년 총 사업비가 52억 원으로 증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 원 기준을 넘었고요. 국고 지원은 8억 원을 요청한다면 A 박람회는 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타당성 조사를 키워드로 잡고 들어가서 50억이 넘어서 체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8억이라는 걸 좀 찝찝하게 보셔야 돼요. 왜 8억을 줬지? 그래서 다시 맨 위에 이제 올라가 보니까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10억 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8억이라서 해당이 되지 않구나 하고 지워주시면 되고요. 3번은. 그리고 2번. 2021년에 A박람회가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아까 시작할 때 제 6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6회 A박람회인데 A박람회는 2022년에 국고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어요. 일단 국고 지원의 제외 여기를 봐야겠죠. 땡땡조 여기 조항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호를 하나씩 읽어볼게요. 다음 각 호 이후 최초 개최되는 행사에 해당 연도부터로 한다 그랬으니까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 이러니까 지금 우리 A박람회에 해당이 되네요. 국고 지원을 7회 받은 경우 근데 지금까지 다섯 번째 2020년에 받았고 2021년에 여섯 번째를 받았으니까 2022년에는 일곱 번째를 받는 거예요. 7회. 그래서 이제 제한이 되는 거는 7회 이상 받은 경우니까요. 다음 각 호 이후 최초 개최되는 행사 해당 연도부터니까요. 2022년에 7월 7회를 충족을 했으니까 2022년에 7회를 충족했으니까
해당 연도는 2023년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도 날라가고 답은 4번 그대로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2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2번. 옳은 것을 고르는 거고요. 또 법조문이니까 조별로 나눠볼게요. 나누고 호 묶고 이렇게 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1번. 영화 상영관 A에서 직전 연도의 연간 상영 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60, 청소년 관람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상영한 경우 지능기금을 징수한다 이랬어요. 그럼 키워드를 지능기금 잡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어떤 경우에 징수가 되는지. 징수 바로 여기에 제목에 있네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천천히. 영화위원회는 영화의 발전 및 영화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 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지능기금을 징수한대요. 그런데 다만 직전 연도에 세모세모조 제1호 중요하죠.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아까 본 거죠. 이상 상영한 영화 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혹시 이 100분의 60을 충족을 했으니까 이게 세모세모조 1호에 해당이 되는지 볼게요. 그럼 밑에 내려가서 여기 세모세모조 1호는 여기가 되겠죠. 애니메이션 영화 딱 있네요. 청소년 애니메이션 영화 이랬으니까 60 충족했으니까 이거는 징수를 할 수 없겠네요. 그럼 바로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영화 상영관 경영자 2가 7월분 진흥기금과 그 가산금을 합한 금액인 103만원을 같은 해 8월 30일에 납부한 경우 위원회는 이에게 최대 3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수수료라고 써 있어요. 일단은 그럼 수수료를 우리는 찾아갈게요. 수수료 보니까 여기 맨 마지막 4항에 들어가 있네요.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진흥기금 수남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영화 상영관 경영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진흥기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징수액이.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또 한번 읽어볼게요. 2항 읽어보니까 영화 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1항의 규정에 따른 진흥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징수하여 해당 금액을 20일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30일에 납부를 했죠. 그렇다는 거는 뭔가 규정이 어긋났네요. 그럼 3항을 읽어볼게요. 위원회는 영화 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진흥기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체납된 금액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진흥기금과 가산금을 합한 게 103만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얘는 103은 진흥기금하고 가산금이 합해져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진흥기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수수료를 하려면 진흥기금의 100분의 3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진흥기금, 이게가 100%라고 할게요. 가산금, 3%가 합해진 거네요. 이게 공교롭게도 103%니까 이 말은 진흥기금이 100만 원이겠구나. 그냥 바로 유추하실 수 있죠. 그럼 100만 원에 3%는 3만 원이니까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3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만 원 스스로 지급할 수 있겠네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이거는 뭐 계산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셔야 돼요. 굳이 103만 원, 100만 원도 아니고 좀 이상한 돈을 줬잖아요. 이럴 때는 좀 의심을 하시면서 이게 뭔가 3%에 해당이 되는구나. 센스껏 한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답을 냈고, 그럼 다시 4번 볼게요. 4번, 연간 상영일수가 매년 200일인 영화 상영관 D에서 직전 연도에 단편영화 40일, 독립영화 60일 상영했다면 진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 1번에서 봤던 그 조항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일 중에 40일, 60일, 일단 단편 독립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보니까 둘 다 있으니까 일단 100일 동안 상영을 했는데 200일 중에 100일이니까 50%밖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60이라 그랬는데 100분의 60. 그래서 이건 해당이 안 되니까 지워버리고요. 3번. 3번은 지금 5번이랑 풀이 방식이 비슷한데 관람객 C가 입장권 가액과 그 진흥기금을 합하여 영화 상영관에 지불하는 금액이 12,000원이라고 할 때 지불 금액 중 진흥기금은 600원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12,000원에 지금 입장권 가격하고 진흥기금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게 그 중에 진흥기금이 600원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바로 저기 12,000원에서 600원 빼고 그럼 입장권이 11,4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금 문제에서 11,400원에 그러니까 입장권 가액의 5%라 그랬죠. 100분의 5. 근데 여기서 5% 한번 해보시죠. 10%? 거기 절반? 그러니까 570원이 5%잖아요. 그래서 600원이 아니네. 이거보다 높아져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2번이요. 2번 영화상영관 B가 8월분 진흥기금 60만원을 같은 해 9월 18일에 납부하는 경우 이것도 아까 봤었죠. 5번 풀면서
18일. 그러니까 20일 이내에 납부를 했네요. 납부 기한. 아까 2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다음 달 20일. 납부하는 경우, 이거는 정상적으로 냈으니까 가산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낼 필요가 없으니까 2번은 틀린 거고,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3번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문단 나눠주고, 그냥 안 읽고 바로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갑은 을에게 항상 이렇게 상황에서 사람이 등장할 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갑은 을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물 가액 3천만 원의 금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을에게서 구입한 소송물 가액 1억 원의 고소청자 인도 청구의 소를 각각 1심 법원에 제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네요. 갑이 원고, 을이 피고가 되겠죠. 갑의 주소지는 김포시이고 을의 주소지는 양산시이다. 관할구역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뭔가 관할구역을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보니까 선지를 보니까 1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 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역시나 관할구역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읽어야겠죠. 첫 번째 문단 민사소송의 1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이 있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구역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만 금전 지급 청구 소송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도 재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 문제는 아무래도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또 있으니까 비슷한 게. 그리고 여기는 원고의 주소지, 금전 지급 청구 소송. 근데 일단 A 청구는요. 금전 지급 청구 소송에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이거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갑이 원고니까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갑의 주소지는 김포시니까 여기 여기 두 개가 해당이 되는데 일단 지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밑에 거 읽어보죠.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재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관할 구역 안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지금 김포시법원 지금 두 군데 관할 구역이 겹치니까 이때는 시법원이 있는 경우네요.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물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지급 청구 소송을 전담하여 재판한다. 그래서 즉 이러한 소송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법원이 있으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은 재판할 수 없고 시군 법원만이 재판한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지금 시법원이 있고 3천만 원 이하잖아요. A 청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A 청구는 3천만 원 이하의 금전지급 청구 소송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천 지원이 전담을 할 수가 없고 시법원, 김포시법원이 전담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 원고에 있는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김포시 법원이 전담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1번은 확실하게 틀린 게 돼요. 그 다음 5번 볼게요. 울산지방법원은 비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아까 보니까 비청구는 일단 금전지급 청구 소송은 아니었고요. 인도청구의 소였죠. 비청구. 그리고 1억 원이었어요. 가액이. 그러니까 아까 밑에 있는 문단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울산지방법원이 뭘 할 수 있는지 보려고 해요. 비청구니까 일단 일반적인 1심 민사소송이었고요. 시법원이 있긴 하지만 이때는 반드시 얘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양산시 둘 다 관할하고 있어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네, 그래서 5번이 답일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것도 이런 경우에는 좀 찝찝하니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양산시 피고 주소지 다 해당이 되니까 일단 걸리는 거 없어요. 그 다음 4번. 김포시 법원은 비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비청구는 금전지급의 소가 아니죠. 금전지급 청구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기 분명히 원고의 주소지 관할은 금전지급 청구 소송만 해당이 되고 보통은 이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김포시 법원은 뭐 어찌 됐든 간에 갑에 관련된 거죠. 지금 피고는 을이니까. 그래서 4번은 재판할 수 없는 게 되고요. 3번. 양산시 법원은 비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일단은 피고의 주소지에 해당이 되네요. 방금 같이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일단 양산시 법원이 할 수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 시군 법원이 하는 경우는 소송물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잖아요. 전담을 하려면은. 근데 지금 이거는 1억 원 이상이니까 이거는 시법원이 전담을 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울산지방법원에서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3번도 날라가야고요. 2번. 인천지방법원은 A 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법원 그리고 지방법원 지원 다 가능히 한데 낚이시면 안 되는데 관할구역에 김포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인천지방법원은. 그래서 얘는 뭐 원래 관할구역이 있었으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김포시가 해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번은 지워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확실히 5번이 돼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그럼 4번 보도록 할게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 이것도 이제 문단별로 나눠주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바로 상황을 읽을게요. 발명자 갑을 병은 각각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하여 동일한 A 발명을 완성하였다. 갑은 2020년 3월 1일 A 발명을 완성하였지만 그 발명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다가 9월 2일 특허 출원을 하였다. 을은 2020년 4월 1일 A 발명을 완성하자 6월 1일 간행되어 반포된 학술지에 그 발명 내용을 논문으로 게재한 후 8월 1일 특허 출원을 하였다. 네, 이상하네요. 병. 2020년 7월 1일 A 발명을 완성하자마자 바로 당일에 특허 출원을 하였다. 뭔가 지금 서로 꼬여있죠. 일단 이걸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발명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된다. 이런 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 사실 첫째나 둘째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특허권이 반드시 부여되는 게 아니라 이 둘 다 분명하게 해당을 해야 특허권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첫째, 발명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신규성이 중요하네요.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 독점적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발명이 신규인지 여부는 특허청의 특허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신규의 발명이라도 그에 대한 특허 출원 전에 발명 내용이 널리 알려진 경우라든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아까 의리했죠. 반포된 간행물, 반포된 학술지, 간행되어 반포된 학술지에 게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특허 출원 시점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일단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갑은 이 6월 1일보다 더 늦게 특허 출원을 했고 병도 특허 출원을 늦게 했기 때문에 7월 1일에 했으니까 둘 다 신규성이 없어서 일단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갑, 병 지워지고 4번까지 지워지겠네요. 벌써 이렇게 지워졌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발명자가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고 그날로부터 12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을은 자기가 특허 출원하기도 전에 자기가 스스로 반포한 학술지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자기가 자기 거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은 일단 신규성이 상실되진 않았겠네요. 근데 4월 1일에 발명 완성하고 6월 1일에 게재를 하고 8월 1일에 출원했으니까 얘는 일단 12개월 이내에 모든 걸 했으니 신규성이 상실되진 않았네요. 그래서 을은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 둘째, 여러 명의 발명자가 독자적인 연구를 하던 중, 아까 독자적 이런 말 있었죠? 우연히 동일한 발명 완성하였다면 셋 다 완성을 했고요. 발명의 완성 시기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발명자에게만 특허권이 부여된다. 누가 가장 먼저 했죠? 병이 7월 1일에 가장 먼저 출원을 했죠. 그러니까 일단 발명자 병에게만 특허권이 부여가 되겠네요. 이처럼 가장 먼저 출원한 발명자에게만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을 선출원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특허청에 선출원된 어떤 발명이 신규성 상실로 특허권이 부여되지 못한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한 후출원은 선출원주의로 인해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네요, 지금. 을은 지금 그냥 갑 병은 어차피 신규성이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둘째에 해당하는지 을이 둘째에 해당하는지 보려고 하니까 이 경우는 지금 후출원이기 때문에 선출원주의에 해당이 돼가지고 특허권이 부여되지 못하겠네요. 을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지금 8월 1일에 출원했기 때문에 병이 먼저 했죠. 그래서 을은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답은 5번이 됩니다. 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갈게요. 네, 5번 해설 시작하도록 할게요. 5번. 옳은 것을 고르는 거고요. 이건 땡땡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한 기준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호 묶어주고 목 한 번 더 묶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상황을 바로 보죠. 상황. A주택의 소유자 갑 61세.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돼요. 굳이 61세 이렇게 준 거죠. 60세도 아니고. A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받고자 한다. 갑의 A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다. 나와 있고 보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 경우는 좀 읽어야겠네요. 일단 이 사람이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볼게요. 보니까 61세라 그랬는데 혹시 나이가 나와 있는 게 여기 60세. 근데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는 60세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받을 수 있네요. 그 다음 이제 바로 보기로 들어가면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갑은 A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1억 원을 지급받고 무슨 말인지 일단 모르겠네요. 생존에 있는 동안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일단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용도 1억 원 지급. 이런 말이 혹시 어딘지 볼까요? 쭉 읽다 보니까
연금 방식이 나와 있는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해당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비슷한 말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 나목에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라고 써 있네요. 여기 똑같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 3호가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1호 또는 2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과 and 주택 소유자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근데 일정한 금액은 단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 그러니까 1억 5천이겠죠, 이 경우는. 지급받는 방식인데 일단 이거랑 지금 나목은 해당이 되니까 됐고 이거랑 이 1, 2호 중에 어느 하나를 결합해야 된대요. 근데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 1호와 결합을 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할 수 있죠, 이 경우도. 그래서 기억 맞다고 할게요. 나머지 아닌 거 지워주고요. 니은. 갑의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나요? 아까 우리 먼저 읽었었죠.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 배우자는 60세 이상이었지.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면은 굳이 배우자까지 넘을 필요 없죠. 그래서 니은은 틀리고요. 디귿. 갑은 A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1억 5천을 지급받고 향후 10년간 노후생활 자금을 매우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또 비슷한 말 어딘지 보니까 잔액 상환 용도. 잔액 상환 용도. 여기 가목에 있네요. 그럼 아까 3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셨죠? 여기에 있는 거 하나랑 여기 1, 2호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되는데 향후 10년간 매월 지급. 일정한 기간 동안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 자금 매월 지급 해당이 되고 혹시 1.5억이 넘었나 보니까 딱 1.5억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디귿도 해당이 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6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